안녕하세요. 오늘은 챕터 1.6 전단 능력과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오는 개념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전단 능력과 전단 변형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앞의 시간에서는 수직 응력 혹은 추응력이라고 불리는 액시얼 스트레스 혹은 노멀 스트레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이 경우에는 항상 재료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면이 있으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발생하는, 오늘 배울 개념은 전단 응력입니다. 전단 응력은 쉬어 스트레스라고 불리고요. 쉬어 스트레스, 재료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면적이 있다면, 면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재료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을 전단 응력이라고 하고요. 이제 또 지압 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압 응력이라는 건 특이하게 볼트, 리벳, 핀, 어떤 무언가를 두 가지를 연결하는 그런 구조물의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트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죠. 이 볼트의 접촉면이라고 하면 이 옆면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옆면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이 내부의 면적을 향해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고가보드의 대각 버팀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양쪽에 이제 P라는 힘이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단면으로 표현을 하면 B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C, D, E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화했죠, 그림을. 이러한 것들을 자유물체도라고 하고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FBD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의미는 상호작용하고 있는 전체 시스템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부분만을 분리시켜서 그린 그림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B에서 보면 양쪽에서 힘을 가하기 때문에 이 볼트에 이런 식으로 응력이 가해질 겁니다. 또 이쪽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자주 넘어가요.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힘이 주어질 텐데, 그러면 여기에는 P라는 힘이 걸릴 테고요. 이것 때문에 위아래는 이 힘이 2분의 P씩 나누어서 걸릴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단순화해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굳이 모든 전체 시스템을 그리지 않아도 이렇게 볼트만 따로 그려도 지금 어떤 힘이 주어지고 있구나를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두 번째 그림, 이 그림에서는 이 부분만을 또 떼어내서 그린 표현이죠. 그럼 이 부분만을 떼어내면 얘는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이 될 거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힘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또 V라는 힘이 이 면의 접선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V라는 힘으로 전단력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V는 전단력입니다. 그래서 V는 전단력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면적만을 따로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크게. 그리고 이 면적에는 전단력이 면적에 이렇게 골고루 분포해서 비로소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저희는 타우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오늘 좀 내용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뒤에 좀 예제를 풀어보면 이 개념이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한 거랑 동일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아까 이 C에 해당하는 힘을 이 힘이 지압 응력입니다. 지압 응력. 왜냐면 볼트, 립의 핀들과 연결부재 사이의 접촉면 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을 얘기했는데 이런 핀, 볼트에 작용하는 응력을 일단 지압 응력이라고 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중 전단의 경우를 그려준 겁니다. 이중 전단이라는 거는 더블 시어라고 해서 위아래로 양쪽에 전단력이 가해지는 경우죠. 그렇게 했을 때 지압 응력은 어떻게 구하냐? 이 지압 면적으로 이 힘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압 면적이 뭐죠? 아까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곡면의 투영 면적이라고 해서 얘를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겠죠? 그러면 힘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만약에 이쪽으로 발생을 하면 이 내부에 이 힘의 수직인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볼트 내부의 수직, 이 힘 방향의 수직인 면적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예제를 풀어보시면 좀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P가 발생하고 2분의 P, 2분의 P가 발생하면 그 힘이 이 부분만을 띄어나와서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의 위쪽, 아래쪽 면에 또 동일한 2분의 P, 2분의 T만큼의 전단력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체역학에서는 항상 물체가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해야 한다고 했었죠. 움직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C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의 힘, 왼쪽에서 오른쪽의 힘이 합이 동일하기 때문에 고정이 되는 거고요. 이 부분만 띄어냈다고라고 했을 때도 오른쪽에 힘이 가해지면 분명히 왼쪽에서 힘이 가해져야 이 물체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고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이 전단력입니다. 이 물체를 이렇게 잘랐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근데 이 자른 요 면을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각 면적에 이렇게 골고루 응력이 분포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타우 전단 응력이 되고요. 그래서 재료면에 접선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래서 전단 응력을 좀 더 살펴보면 예를 들어 볼트가 이런 단일 전단을 받는 경우에 전단 응력을 받아서 볼트가 파괴되는 경우인데요. 이제 단일 전단이라는 거는 이제 전단력이
하나만 있는 경우죠. 아까는 앞에서는 이제 전단력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인 경우에는 이중 전단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경우에 전단 능력은 어떻게 구하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직 응력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직 응력이 시그마를 구할 때 수직력을 면적으로 나눴죠. 똑같이 얘도 평균 전단 능력은 전단력을 면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어디가 될까요? 입지적으로 그렸을 때 이 면적이 되는 겁니다. 이 면적을 이용을 해서 V를 면적으로 나누면 전단 응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타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큰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서 아주 작은 미소 요소를 띄워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띄워왔다고 생각을 해보셨을 때 만약에 이쪽 면으로 전단 응력 타우 1이 발생을 했다면 항상 작용 반작용으로 반대쪽 방향이 반대고 동일한 힘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물체가 Z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려면 어때야 될까요? 인접한 면에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힘 타우 2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돌지 않고 고정이 되겠죠. 그리고 타우 2는 또 작용 반작용으로 반대쪽 면에 방향이 반대인 힘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럼 또 이 두 힘이 서로 상쇄가 되겠죠.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의 힘이 있으면 전단 응력이 있으면 반대 방향의 작용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전단 응력이 있어야 되고 또 인접한 면에 또 동일한 크기의 전단 응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또 이 응력은 반대편 방향에 또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해야 되고 결국에 이래서 이 물체가 재료의 미소 요소가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Z축에 대한 모멘트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Z축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죠? 모멘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대기가 있고 이거 원점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런 식으로 막대 이제 수직인 방향으로 힘을 P만큼 준다면 여기의 길이가 L이라면 얘의 모멘트는 P 곱하기 L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직인 방향으로의 힘의 크기랑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를 곱하면 이게 모멘트가 되고요. 얘도 그러면 예를 들어 Z축에 대한 모멘트, 그러니까 이렇게 회전하는 모멘트를 구하려고 하면 이 타우 1이 이 Z축으로 이렇게 돌려는 모멘트를 계산을 하려면 얘는 응력이기 때문에 힘은 어떻게 되죠? 이 면적을 곱해줘야 됩니다. 응력에. 왜냐면
응력이라는 건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였으니까요. 반대로 힘을 구하려면 응력의 면적을 곱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면적이 뭡니까? 면적이 B 곱하기 세로가 B고 가로 B 그쵸? 가로가 C인 그래서 BC가 면적이 되고 타우 1이 응력이 돼서 얘가 이 방향으로의 힘이 되는 거죠. 전체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체 힘이 이 Z축으로 돌려면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여기죠. 이게 얼마죠? 바로 A입니다. A를 곱해주면 이 전단 응력 타우 1으로 인해서 Z축으로 이쪽으로 회전하려고 하는 힘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 타우 1 BC 곱하기 A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런데 타우 2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보면 타우 2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멘트를 보면 똑같죠? 타우 2가 발생하는 그 면적을 계산을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A고 여기가 C인 면적이니까 A 곱하기 C가 면적이 되고 거기에 타우 2를 곱하면 힘이 되겠죠. 전체 이쪽 방향의 힘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이 힘이 원점과의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 되죠? 여기 길이가 되죠. 여기 길이가 뭐죠? 그래서 1을 곱해주면 반대 이쪽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모멘트가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의 모멘트가 같아지겠죠. 같아져야 서로가 이쪽으로도 돌지 않고 이쪽으로도 돌지 않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BCA, ACB 값 똑같고 아까 말한 타우 1, 타우 2가 값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에 크기가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이 이제 전단력, 전단 응력을 했으니까 전단 변형률이 나옵니다. 전단 변형률. 전단 변형률은 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직 변형률은 길이의 변화였어요. 근데 전단 변형률은 각도의 변화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미소 요소에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면 얘는 길이를 변화시키지를 않아요. 이 요소를 늘리거나 압축시키는 게 아니고 요소의 모양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전단 응력이 발생하면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겠죠. 오른쪽처럼. 오른쪽으로 찌그러지면 결국에 각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요 S점, Q점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리고 P점, R점 같은 경우는 각도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S점 같은 경우에 원래 90도였는데 감마만큼 줄어들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요. 반대로 그러면 늘어난 부분은 R이랑 P는 반대로 2분의 파이에다가 감마를 더해주게 되겠죠. 그래야 전체 360도가 나올 테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줄어들 때 여기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감마가 됐으면 여기는 크기가 같다라고 했을 때 2분의 감마만큼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2분의 파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점 Q와 S 사이의 초기 각도가 90도 2분의 파이일 때 변형호 각도는 감마를 뺀 것. 점 P와 R 사이의 초기 각도가 2분의 파이일 때 변형후 각도는 감마를 더한 것. 그래서 이 감마를 전단 변형률로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전단에서도 후계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수직 응력을 할 때 후계 법칙이 이제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후계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탄성계수 곱하기 변형률이었죠. 근데 전단에서는 그러니까 전단 비틀림 시험을 통해서 전단 응력 변형률 선도를 구합니다. 예전에 이제 수직 응력 같은 경우에 그 부재를 당기거나 압축을 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변형률 선도를 구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재를 비틀려서 전단 응력 변형률 선도를 구하고요, 동일하게. 근데 이런 전단의 성질이 인장이랑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례한도, 탄성계수, 항복 응력 등이 전단 상황에서는 인장들에서 얻은 값들이 약 2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에 관한 후계 법칙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은 전단 탄성계수 곱하기 전단 변형률,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전단 탄성계수는 퓨어 모듈러스 오브 엘라스틱 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위는 앞에서 수직 응력일 때와의 그 단위와 동일합니다. 영스 모듈러스랑. 그리고 물질 상수들 간의 관계식이 주어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 G는 전단 탄성 계수는 영스 모듈러스를 2 곱하기 1 플러스 뉴라는 값으로 나눈 건데, 가와 같은데 뉴는 앞에서 배운 포화송비. 그래서 이 세 개의 값들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값만 알면 나머지 하나의 값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G의 값, 전단 탄성 계수는 결국에 포화성비가 0에서 0.5 사이의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클 때, 가장 작을 때를 대입을 해보면 결국에 이 영스 모듈러스의 한 3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가 G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4 예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제 펀치로 이 부재를 뚫을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각각의 펀치의 지름, 판의 두께, 그리고 힘이 주어졌을 때 판의 평균 전단 응력, 펀치의 평균 압축 응력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차례대로 구해보면 돼요. 일단 가장 이 단원에서 중요한 게 그 문제를 푸는 요령이 항상 면적, 어디에 면적을 구해야 되는지를만 알아내면 문제가 다 쉽게 풀립니다. 결국에 응력이라는 게 주어진 힘을 면적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수직 응력이든 전단 응력이든 지압 응력이든 어느 면적을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문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단 응력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전단력이 발생하는 면적을 구해야겠죠. 그럼 이렇게 힘을 주었을 때 이 판에 어디에 전단 응력이 주어질까요? 당연히 이렇게 뚫린다라는 가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펀치가 뚫고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요 면적으로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단 응력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겠죠. 이 판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이 면적은 이 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 그러면 이제 바깥 둘레 길이가 되겠죠. 거기 곱하기 이게 파이 d고 높이 t가 되겠죠. 두께. 그러면 파이 곱하기 이 원의 지름이 20이었고 20 곱하기
T 두께 80을 하면 이 값이 나오죠. 502.7. 그럼 그렇게 되면 평균 전달 능력은 어떻게 구하냐?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힘이 110kN이었으니까 그 면적을 나누면 219MPa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펀치의 평균 압축 응력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압축을 했을 때 압축되는 그 면적을 구하면 되겠죠. 그럼 그 면적은 어딘가요?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 원의 면적이 압축되는 면적이겠죠.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D면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그것을 그 P를 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또 350MPa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 능력, 압축 응력을 구할 때 다른 게 뭐였죠? 면적만 다르게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힘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전단 힘이 발생하는 면적과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면적을 따로 구해서 대입을 하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예제 1.5는 사실 굉장히 복잡해요. 예제 1.5는. 집에서 꼭 혼자 한번 풀어보셔야 되는 건데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강철 지주 S를 이쪽 방향으로 밀었을 때 각각의 그 요소별로 발생하는 응력들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의 두께가 T고요. 그러니까 이 지주가 이런 식으로 뚫려 있는 형태라서 여기에 두께가 T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주의 수평선 각도가 세타가 40도, 40도. 그리고 핀의 지름이 0.75. 그러니까 이 핀의 지름이라는 건 요 핀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핀을 갖고 오면 크게 이렇게 그린다면 여기가 지름이라는 얘기입니다. 지름이라는 얘기. 이음판의 두께. 이음판이라는 거는 지금 이 G의 이음판의 두께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의 두께가 DG. 요거의 두께. 또 밑바닥판의 두께도 있습니다. 요 B의 두께. 얘도 이렇게 보면 여기가 또 두께가 있는 겁니다. TB가. 앵커 볼트의 지름. 앵커 볼트라는 건 여기를 얘기하고요. 이거를 또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됐을 때 이 볼트의 지름, 요 지름이 또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의 수치들이 나와 있을 때 A, B, C, D의 이를 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하다? 면적. 어디 면적을 구해야 되냐를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풀이를 한번 보죠. 그럼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지주와 핀 사이의 지압 응력. 지주와 핀 사이의 지압 응력. 그러면 지주가 이 하늘색이죠. 그리고 핀이 여기 가운데 있는. 그럼 얘네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죠? 결국에 핀을 이렇게 좀 위쪽에다 이쪽에 보면 이게 핀입니다. 핀이 지주랑 이렇게 겹쳐 있고 그럼 겹친 부분이 어디냐면 여기죠. 이 방향에 지압 응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방향에. 그러면 이 면적이 어떻게 되나요? 이 면적은 당연히 이 핀의 지름, 그러니까 요 부분이니까 요 부분은
핀의 지름 곱하기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이 지주의 두께죠. 이 지주의 두께. 그러면 이 면적이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래서 2 곱하기 t 곱하기 d핀, 이게 면적이 되고, 전체 힘은 얼마죠? P로 아까 주어졌었죠? 그러니까 12K로 12K가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하니까 이 지주가 핀을 12K로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핀과 지주가 겹치는 면적은 다음과 같고요. 이것도 사실 더 자세히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핀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거고요. 근데 이 힘의 수직인 이 면적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조금 힘의 수직인 면적. 그게 이제 지압 응력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핀의 전달 능력을 보면 전달 능력은 어디가 전달 능력을 받냐면 바로 이 부분이 전달 능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또 그리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부분이 전달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면적을 구하면 돼요. 이 면적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여기가 D핀이기 때문에 여기 면적은 4분의 파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거가 몇 개? 2개가 됩니다. 2개가 돼서 바로 이 면적이 다음과 같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하면 또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C는 핀과 이음판 사이의 지압 응력이에요. 핀과 이음판 사이. 핀과 이음판이 어디냐면 이거죠. 이음판. 그럼 얘를 또 그리면 어떻게 되냐? 복잡하죠. 이 부분을 그리면 핀과 이음판 지압 응력은 핀이 또 이렇게 있고 이음판이 이렇게 있으면 또 여기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번이랑 좀 유사한데 거의 동일하죠. 이제 여기에는 가운데 이런 애가 있는 거고요. 여기 면적을 구하면 이 면적도 어떻게 되죠? 확대를 해보면 여기 부분은 핀의 지름이고 여기 부분은 두께입니다. 이음판의 두께. 그래서 이게 또 2개인 거죠.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래서 2t 곱하기 d핀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또 힘을 이 면적으로 나눠주면 다음과 같은 답이 나오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 B, C 구하면서 계속적으로 힘은 똑같고요. 근데 그 힘이 어느 면적에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 지압 응력, 단단 응력, 또 다른 부분의 지압 응력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엔 앵커 볼트와 밑바닥 판사의 지압 응력, 그러니까 앵커 볼트와 밑바닥 사이. 얘를 이제 그려보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옆에서 보면. 그러면 힘이 지금 이렇게 이 방향으로 되어 있지만 지하복력은 이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이 방향으로 지하복력을 받게 되면 오늘 PPT가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받게 되면 그러면 이쪽 방향 힘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각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 방향 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도라고 했죠. 이게 P일 때 얘는 뭘까요? 코사인 40도를 P의 코사인 40도를 곱한 값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쪽 방향의 힘이 P 코사인 40도라는 걸 알았고, 그런데 이 힘이 어느 면적에 작용을 하느냐? 이 핀의 단면적, 이 볼트의 단면적, 이 볼트의 단면적이 얼마죠? 이 볼트의 지름 TB 곱하기 TB가 여기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볼트의 지름 B볼트 고 여기가 TB가 밑바닥 판의 두께가 되죠. 그 두께, 이 면적이 몇 개가 있냐? 볼트가 4개이기 때문에 뒤쪽에 안 보이지만 4개이기 때문에 곱하기 4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TB 곱하기 2볼트, 이게 총 면적이 되는 거죠. 그거를 아까 수평 방향으로 주어지는 P 코사인 40도를 이 면적으로 나누면 앵커볼트와 밑바닥판 사이의 지하복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앵커볼트의 전단 응력은 얘네 어디에 전단 응력이 발생할까요? 여기가 전단 응력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에. 예를 들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면적이 이 볼트의 면적이 될 테니까 이 볼트의 면적은 D를 알기 때문에 이 하나의 면적은 얼마죠? 파이 D제곱을 4로 나눈 파이 이건데 이런 볼트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4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4파이 D제곱을 4로 나눈 값,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힘은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나눠주면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각이 이 힘이 주어지는 그 부분의 면적을 구하고 그 면적에 가해지는 힘만 알고 있으면 다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구조물이 복잡하면 처음에는 좀 접근하기가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입니다. 오늘은 좀 길죠. 예제 1.6은
기계와 교량의 거덜을 지지하는 데 사용된 지하 패드가 강철판으로 칠해진 선형 탄성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형 탄성 재료는 고무와 같은 엘라스토머인데 이것의 두께가 H고 판의 치수가 A 곱하기 B이고 패드의 수평 전달력이 V다. 이랬을 때 평균 전달 능력과 판의 수평 변이 D에 대한 공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고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강판입니다. 강판이고 그래서 강판을 이렇게 쉬어 전단력을 주면 이런 식으로 고무가 변형을 하겠죠. 이런 상태에서 전단 능력은 어떻게 되나요? 전단 능력은 이 힘이 가해진 면적을 생각하면 되니까 면적이 A 곱하기 B죠. 그러니까 V를 A 곱하기 B로 나누면 전단 능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전단 변형률은 어떻게 구하냐? 전단 변형률은 우리가 배운 후계 법칙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전단 변형률과 전단 능력과의 관계 이거를 가지고 반대로 전단 변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전단 능력을 앞에서 구했으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그래서 전단 능력에서 전단 변형률을 구했고 마지막으로 문제에서 이 D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였는지. 그건 요 삼각형을 띄워오면 되겠죠. 삼각형을 띄워오시면 여기가 지금 D고 여기 각도가 감마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지금 이 감마는 라디안으로 그러니까 도가 아닙니다. 도가 아니고 라디안 값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라디안이기 때문에 단위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죠? D는 또 여기가 H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탄젠트식을 쓸 수 있겠죠. 여기서 탄젠트 감마는 H분의 D니까 D는 H 곱하기 탄젠트 감마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식을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한 거죠. 그러면 대신 감마 대신 요 식을 넣어준 거죠. 요 식을 넣어준 거고요. 요 식을 넣어준 거고 그렇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는데 단 저희가 하는 이제 고체역학에서는 변형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작은 값을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작은 값을 얘기하면 이 변형률 자체도 굉장히 작은 겁니다. 이 그림에선 크게 그렸지만 그러면 실제로 탄젠트 감마나 그냥 감마 값이나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를 기억을 해보신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주 작은 값에 의해서는 여기가 굉장히 여기를 확대를 해보면 그냥 선형입니다. 그래서 감마 값이나 탄젠트 감마 값이나 거의 동일하다. 그러면 탄젠트 이 값 대신 그냥 바로 h에다가 abge v를 곱한 값으로 대체해도 된다. 그래서 D는 다음과 같이 수식을 유도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고 좀 내용도 많았고요. 그래서 한번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